안녕하세요. 저희 계속 지금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의미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유의미 학습 이론인데요. 이거는 또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유의미 학습 이론, 유의미, 수용 학습 이론,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되게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는 유의미 학습 이론이라고 할게요. 바로 오스벨이 말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의 개념을 알아놔야겠죠. 왜냐하면 오스벨을 주고 이 학습 이론이 무엇인지 명칭을 쓰고 그러면은 이것은 유의미 학습 이론이다 한 다음에 유의미 학습 이론이라 해서 한 줄 정도를 언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쓸게요. 개념부터 쓸게요. 유의미 학습 이론이란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학습자의 인지구조는요, 학생의 뇌예요. 새로운 학습 과제를 학습자들의 인지구조에 통합시켜서 학습자가 이를 기억하고 적용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는 그런 교수학습 이론이에요. 그걸 이제 문장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학습자의 인지구조가 뭐냐면 뇌예요. 그냥 인지구조에 통합시켜 학생이 이를 새로운 개념이겠죠? 새로운 개념을 파지는 기억이에요. 전이는 적용, 다른 데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전이하게 하는데 목표를 그리고 이거는요, 이 설명식 수업이에요.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완성된 수업 내용을 제시하는 설명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설명식 수업.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의미 학습 이론을 할 텐데, 유의미 학습 이론에서, 이 유의미 학습 이론에서, 자, 보이죠? 지금 한 4가지 개념 정도를 크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살펴볼 거는요, 이 사람이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을 말했어요.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려면 이런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일어나는 조건 3가지.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으면 이건 기계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유의미한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 조건 3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가장 큰 핵심이 선행 조직자예요. Advanced Organizer라 그래서 이 선행 조직자가 뭐냐? 선행 조직자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우리 선행 조직자 수업 모형이 있어요. 별거 없어요. 3단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업 모형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사람이 포섭에 대해서 말했어요. 포섭은 포섭한다. 그럼 학습한다예요. 근데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게 주요 수업 원리 5가지를 볼 거예요. 근데 보니까 6가지라고도 나온 책이 있는데 우린 5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 보이죠? 그래서 먼저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자, 요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는 학습 과제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돼. 먼저 설명했고요. 학습 과제가 이래야 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학습자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학습 과제를 살펴볼게요. 이 오스벨 같은 경우는요, 이 학습 과제가 2가지를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해요. 먼저는 실사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구속성이에요. 조금 옆으로 쓸게요.
겹치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사성은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각의 합이 180도인 것은 삼각형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했어. 삼각형은 세각의 합이 180도다. 그럼 이거 둘 다 맞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성은요. 의미의 불변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 이거는 관계의 불변성이라 그래요. 좀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요. 먼저 이건 쉽죠? 실사성은요. 어떻게 표현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거. 이건 쓸게요. 어떻게 표현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실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얘도 그냥 써놓을게요.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세각의 합이 180도면 삼각형이다. 삼각형이다. 근데 거꾸로 해도 돼요. 어떻게 표현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삼각형은 세각의 합이 180도다. 이거 뭐 똑같이. 그 다음에 구속성은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임의로 의미가 변하지 않음. 우리 옛날에는 뭐 영감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나이 많은 노인들. 근데 지금은 영감이라고 하면 그 판사 쪽에서 영감이라고 쓴대요. 근데 이렇게 의미가 변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그게 구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학습과제가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으면은 유의미한 학습과제라 그래요. 자, 그럼 다른 걸로 쓸게요. 이거 펜을요.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 학습과제. 만약에 두 가지가 갖추어졌으면 유의미 학습과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푼 사람은 이제 알겠지만 유의미 학습과제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유의미 학습과제의 두 가지 특징은 그러면은 이제 나왔어. 그럼 뭐가 돼요? 답이요? 실사성과 구속성이 답이 되겠죠. 이제 하얀 거를 써서 그런지 이제 막 색깔을 막 입히고 싶네요. 그죠? 그래서 실사성과 구속성이 답이 되겠죠. 이제 학습과제 측면에서 알겠죠. 이제 학습과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유의미 학습이 일어난다가 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학습자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학습자는요. 학습자 측면에서는 먼저 학습자가 관련 정착 의미 조금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지금 안 보이니까요. 학습자가 여기서 이제 관련 정착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기행문을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는 기행문의 의미도 몰라. 여행도 안 다녀봤어. 그 다음에 뭐 여정이란 단어도 몰라. 여정 견문 감상에 드러나는 게 기행문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럼 관련 정착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인지구조 내에 그런 관련 정착 의미가 아예 없어요.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계적 학습이 일어나겠죠.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유의미 학습 태세예요. 학습 태세예요. 유의미 학습 태세.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학습자가 공부하려는 의욕이에요. 근데 공부하려는 의욕이 없어. 근데 학습 과제는 다 있고 관련 정책 의미가 있는데 학습하려는 의욕이 없어. 학습 과제랑 관련 정책 의미를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 전혀 통합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기계적 학습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관련 정책 의미는요. 그래서 인지구조 속 뇌죠, 뇌. 인지구조 속에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미리 이거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미리 자리 잡고 있어야. 그 다음에 아까 유의미 학습 태세가 뭐라 그랬어요?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이죠.
학습하고자, 자, 보이죠? 이게 중간중간 해야겠더라고요.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 그래서요, 자, 다시 펜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의미 학습 태도를, 학습 태세를 얘는 뭐라 그러냐면요. 얘는 이거를 심리적 유의미가라 그래요. 심리적 유의미가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관련 정착 의미가 있어.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오스벨이 뭐라고 했냐면요. 잠재적 유의미가라 그랬어요. 잠재적 유의미가. 그 다음에 학습 과제가 이렇게 둘 다 있어. 실사성, 구속성이 다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유의미가일까요? 모르죠, 이거는. 그죠? 논리적 유의미가라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학습 과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된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뭐예요? 인지 구조 속에 관련 정착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학습자 측면에서 이거 뭐예요? 학습자가 학습 과제와 이 관련 정착 의미를 연결시키려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한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제 측면에서 지금 똑같이 쓰면 돼요. 이제 주어가 이제 학습 과제가 되겠죠. 학습 과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습자 측면에서는요. 인지구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관련 정착 의미가 있어야 된다. 관련 정착 의미, 배경 지식, 이미 얘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어야 이 통합이 되겠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인지구조에 관련 정착 의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학습자는 뭐예요?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 유의미 학습 태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과제와 뭐예요? 관련 정착 의미, 이 두 가지예요. 학습 과제와 관련 정착 의미를 통합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습 과제와 관련 정착 의미를 연결하려는 의도인 학습 태세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오스벨이 나중에 이제 비판을 해요. 무슨 비판을 하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갖고 올게요. 이제 오스벨이 이제 발견학습을 비판하는데, 발견학습, 이제 유의미 학습 태세 있잖아요. 근데 관련 정착 의미가 없고, 학습 과제가 실사성 구조성이 없다라 그래서 이제 기계적 학습이 일어난다. 발견학습은 해서 오스벨이 이제 나중에 비판을 해요.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는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선행 조직자와 선행 조직자 수업 모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보이는지 잠깐만 화면을 잠깐만 조정할게요. 아우, 이게 어플 많이 왔네요. 이게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선행 조직자. 선행 조직자와 선행 조직자 수업 모형이에요. 그래서 선행 조직자는 이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 그러니까 오스벨 이론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Advanced Organizer라 그래서 이게 선행 조직자예요. 근데 먼저 선행 조직자가 뭐냐면요. 교사가 수업 도입부에서 설명하는 언어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이란 말이에요. 내 국어 수업 시간에 새 학습 과제로 내가 지금 새 학습 과제로 내가 은유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행 조직자를 먼저 제시해 줘야 돼요. 뭐냐 하면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를 먼저 제시해 줘야 돼요.
이게 선행 조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새 학습 과제보다 추상적, 포괄적, 일반적인 선행 조직자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비유적 표현이 뭐냐 하면 A와 B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배경 지식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걸 선행 조직자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은유법을 공부할 때, 아, 얘는 비유적 표현 중에서도, 아, 이렇게 은유법이구나. A는 B다. 이게 은유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행 조직자의 개념부터 먼저 쓸게요. 선행 조직자의 개념. 선행 조직자가 뭐냐? 그러면은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그 도입 단계에서 하니까 선행이야. 어드밴스죠. 그죠? 수업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새 학습 과제를 배우기 전에 교사가 제시하는 언어적 설명이에요. 교사가 제시하는 언어적 설명. 원래 제 개론서 같은 경우, 제가 보는 개론서 같은 경우 여기는 수업 도입 단계에서 여기다 또 하나 더요. 새 학습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교사가 제시하는 언어적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당연히 새 학습 과제 제시하기 위한 수업이니까 굳이 저는 여기만 썼어요. 그 다음 선행 조직자는요. 이거는 새 학습 과제, 새롭게 배우는 학습 과제. 학습 과제보다 얘는 더 추상적이어야 돼요. 추상적, 포괄적, 일반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통합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역적이죠. 그러니까 얘는요. 왜냐하면 추상적에서 일반적, 구체적으로 가는 거니까 연역적인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예요. 선행 조직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설명 조직자예요. 그 다음에 비교 조직자예요. 만약에 이 새 학습 과제가 있고 이제 학생들의 이제 인지 구조가 있겠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 보이나요? 여기다 해야겠네요. 이렇게 학습자가 있단 말이에요. 좀 징그럽네요. 잘 못 그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 구조예요. 이 학습자예요. 학습자의 이렇게 이게 인지 구조란 말이에요. 인지 구조. 그러면은 인지 구조야. 내가 이제 새 학습 과제야. 이제 학습 과제와 인지 구조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인지 구조가 좀 뭔가 알아. 얘는 잠깐만 보이죠? 그래서 인지 구조가 얘는 인지 구조의 비유적 표현이 직유를 배웠어 이미. 얘는 직유법을 알아. 직유법 아는 애야. 그런데 내가 오늘은 새 학습 과제로 은유법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은 직유와 은유를 비교하면서 가르치면 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비교 조직자예요. 새 학습 과제와 학습 과제와 인지 구조가 연관성이 있으면 비교 조직자로 가르치면 돼요. 그걸 선행 조직자로 제시하면 돼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다 설명해야지 일일이. 비유적 표현은 뭐고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겠죠? 그게 설명 조직자예요. 그래서 인지 구조와 학습 과제에 전혀 관련성이 없을 때는 설명 조직자를 써요. 지금 한 것을 제가 이제 할게요. 그래서 학습 과제, 인지 구조 사이에 전혀 관련성이 없을 때, 관련성이 없을 경우, 그 다음에 학습 과제, 인지 구조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경우, 얘가 좀 아는 내용이 있어. 유사성. 그러면 이제 얘가 직유법을 아니까 직유와 은유를 비교하면서 제시하는 거예요. 선행 조직자를. 그걸 비교 조직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요. 자, 선행 조직자의 효과를 살펴볼게요. 자, 선행 조직자의 효과. 뭐가 좋니? 선행 조직자를 제시할 경우 뭐가 좋니? 첫 번째는요. 이 학생들에게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과제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공.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습 과제를 은유법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 내가 설명 조직자를 해갖고 비유적 표현을 막 알려줬어. 그럼 이게 비유적 표현 자체가 개념적 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비유적 표현이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얘 틀이 생기는 거예요. 설명 조직자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구정보, 신정보 간의 연결이 쉽게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요. 교량,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요. 구정보, 예전에 아는 정보죠. 그 다음에 신정보,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신정보 간의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연결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직유법을 알았어. 그 구정보죠? 근데 지금 이제 은유법을 알았어. 세정보를 알았어. 그 다음 선행조직자를 막 알려줬더니 이 두 가지를 통합 짓는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비교조직자로 유사성이 있으니까 막 알려주잖아. 그럼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비교하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행조직자가요.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쉽겠죠? 기억이 파지라 그러죠. 파지. 그래서 새 학습 내용을 파지하기 쉬움. 이건 기억이에요. 파지하기 쉬움. 기억하기 쉬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행조직자 수업 모형으로 넘어갈게요. 선행조직자 수업 모형은요 되게 간단해요. 수업 모형. 제가 있는 모형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는요. 첫 번째 단계는요. 뭐 지금까지 한 거라고 해보자. 지금 간회밖에 없지만요. 수업 모형은요. 첫 번째는요. 선행조직자 제시예요. 그 먼저 해야 되겠죠. 선행조직자를 먼저 제시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도입 단계에서 해야 되니까 선행조직자를 먼저 제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습 과제 자료를 제시해요. 그 다음에 인지구조를 강화해요. 간단하죠? 인지구조를 강화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선행조직자를 제시하는 거 알죠? 뭐 주의를 집중시키고 선행조직자를 제시하고 목표를 명료화하고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또 여기 비슷한 경험 있어? 그럼 기행문을 가르치면 여행했던 경험 있어? 경험을 상기하고요. 그러니까 선행조직자 제시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안 쓸게요. 선행조직자 제시 안 쓸게요.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학습 목표 제시하고 학습 목표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경험도 상기시키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상기시킴. 그 다음에 학습자료 제시는 그냥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인지구조를 강화한대요. 이게 뭐냐면 인지구조. 이제 딱 연결을 시켜서 새로 배운 거 있죠. 은유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한다. 그걸 인지구조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 배운 내용과 기존에 있는 인지구조를 통합하는 종합하는 원리를 알려줘야 돼요. 교사가. 이 두 가지 원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새 학습 내용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죠. 새로운 과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까지가 두 개, 인지구조 강화예요. 그래서 새로 배운 내용을 종합하는 원리, 인지구조와 종합하는 원리예요. 내용을 종합하는 원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겠죠? 분위기를 조성.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선행조직자와 그 수업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포섭 할 차례죠? 그래서 포섭을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포섭이에요. 잠깐 우리 좀 조정 좀 할게요. 종이를요. 자, 잘 보이죠? 이제 포섭은요. 이제 세 번째 갈게요. 포섭은요. 조금 이제 까다롭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해만 하면 진짜 쉽거든요. 포섭은요. 용어도 까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얘가 달라지겠죠. 이게 포섭이 뭐냐 하면요. 새로운 의미,
새로운 의미와 이게 관련 정착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관련 정착 의미가 상호작용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작용하여 결합하는 거. 자, 그러면요. 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의미, 이걸 계속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정착 의미를 말할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뭘 지금 지칭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새로운 의미는요. 이게 과제예요. 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로 알려주려는 과제, 학습 과제예요. 학습 과제, 학습 내용이에요. 관련 정착 의미는 인지구조예요. 학습자의 인지구조.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려는 건 학습 과제, 이거가 뭐라고요? 새로운 의미죠? 내가 지금 새롭게 가르치려니까. 그 다음에 학습자가 또 나왔네요. 학습자 머리에 있는 게 인지구조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관련 정착 의미. 그래서 새로운 의미는 학습 과제에 대한 내용이고, 내가 지금 교사가 수업하는 내용. 그 다음에 관련 정착 의미는 학습자의 인지구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요.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고래는 어류라고 알고 있어요. 고래는 어류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인지구조, 관련 정착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을 했어. 근데 고래는 이제 얘들아가 아니야. 미안해요. 고래는 새끼를 낳죠.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어류가 아니야 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얘는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겠죠. 아, 고래는 어류가 아니다. 바다에 살지만 어류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수정했어요. 그거를 조절이라 그래요. 이 인지구조를 수정하는 거를, 인지구조를 다시 내가 재조정했어. 그거를 피아제는 조절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피아제를 아직 안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절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피아제의 조절은 뭐라고요? 새 학습 과제를 배운 다음에 학생이 인지구조를 바꾸는 거. 지금 인지구조를 바꿨어요. 고래는 어류가 아니야 라고 바꿨잖아요. 그걸 피아제는 조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섭은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종류를 계속 설명할게요. 포섭한다는 것은 학습한다는 의미예요. 포섭한다, 학습한다, 기존 인지구조로 동화시킨다, 이런 거 다 지금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제가 종류를 할게요. 이 종류가 좀 까다로워서 일부러 설명했어요. 이 조절을 설명한 이유가 이 종류에서 제가 피아제의 조절과 같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자,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종속포섭이 있어요. 종속포섭. 그 다음에, 병위포섭. 그 다음에, 상위포섭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추상적인지를 두고 지금 분류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개념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와 관련 정착 의미가 뭐가 더 포괄적인지에 따라서 종속인지 상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외울 때는요. 종류는 다 위로 끝나네. 이제 다른 지금 이거 병렬포섭이라고도 해요. 병렬포섭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병위포섭이라고 외웠어요. 두 가지는 다 위로 끝나고 위로 끝나네. 얘만 종속이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좀 종속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종속포섭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의미보다 관련 정착 의미가 더 추상적이에요. 더 포괄적이에요. 새로운 의미보다 뭐가요? 관련 정착 의미. 관련 정착 의미가 더 추상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제가 지금 새로운 의미, 내가 지금 학습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가르칠게. 지금 새로운 의미예요. 과제야. 근데 학생의 인지구조야. 얘는요, 얘 학생은요, 이미 인지구조에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인지구조에 삼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인지구조를 다시 또 가봅시다. 잘 보이나요? 짠. 인지구조. 인지구조 얘는 벌써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새롭게 알려줘. 이게 관련 정착 의미죠? 삼각형은요? 근데 내가 새로운 학습과제로 정삼각형을 알려줘. 그럼 정삼각형이 추상적이에요? 삼각형이 추상적이에요? 삼각형이 더 추상적이죠. 그래서 종속포섭은 관련 정착 의미가 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종속포섭은 두 가지로 나눠요. 용어를 잘 주의하세요. 종속포섭은 먼저 상관적 포섭. 상관적 포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생적 포섭이에요. 파생적 포섭. 그래서 이 상관적 포섭이 아까 내가 말했던 조절 있죠. 그 조절과 똑같은 의미예요. 피아제가 말하는 조절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인지구조를 아예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건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적 포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거죠. 고래는 어류가 아니네.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 지금 새로운 의미와 관련 정착 의미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용어를 주의하세요. 새로운 의미가 관련 정착 의미를 수정해줌. 의미를 수정해줌. 지금 인지구조를 수정한 거예요. 고래는 어류가 아니야. 그래서 인지구조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적 포섭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죠? 상관적 포섭의 예는요. 삼각형을 아는 학생. 삼각형을 아는 학생에게 그래서 정삼각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정삼각형을 가르침. 나는 삼각형은 다 삼각형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정삼각형을 알려줬네. 알려줌. 그럼 얘는 인지구조를 수정하겠죠. 관련 정착 의미를 수정해요. 정삼각형도 있구나. 새로운 내용을 배운 거예요. 정삼각형이란 새로운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근데 파생적 포섭은요. 이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제시. 얘는 이미 삼각형을 알아요. 삼각형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구체적인 예를 많이 제시해줘. 삼각형에는 정삼각형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 이런 삼각형도 있고 내가 예를 막 제시해줘요. 그럼 관련 정착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관련 정착 의미를 명확히 해줘요. 그래서 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삼각형 아는 학생에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구체적인 예를 막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병위포섭 같은 게 병렬이잖아요. 병렬은 나란히잖아요. 나란히 있다는 거잖아요. 나란히 위치한다는 거니까 나란히 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와 관련 정착 의미를 누가 더 추상적인지 몰라. 그냥 나란히 있어요. 이게 병렬포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의 의미를 아는 학생. 잘못 썼네요. 그림자의 의미를 아는 학생에게 새로운 의미와 관련 정착 의미가 같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자의 의미를 아는 학생에게 인생은 그림자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의미, 관련 정착 의미 누가 더 추상적인지 모르죠. 지금 다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 다음 얘는요. 새로운 의미가 더 추상적이에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볼 수 있도록 조금만 위로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더 추상적이에요. 관련 정착 의미보다요. 의미보다 새로운 의미가 더 추상적.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는 정삼각형을 아는 학생이에요. 아이고, 안 보이죠? 정삼각형을 아는 학생이요. 정삼각형을 아는 학생에게 내가 삼각형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 누가 더 추상적이에요? 정삼각형 관련 정착 의미가 추상적이에요? 새 의미가 추상적이에요? 새 의미가 더 추상적이죠. 이거예요. 새 의미가 더 추상적이야. 내가 가르치려는 내용이 더 추상적이야. 그러면 상위포섭이에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상위포섭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의미가 더 추상적이다. 의미가 더 추상적.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정삼각형 아는 학생에게 뭐 알게? 거꾸로 가는 거죠. 아까는 삼각형 아는 학생에게 정삼각형 알려줬는데 얘는 정삼각형을 아는 학생에게 뭘 알려줘요? 삼각형을 알려주는 거예요. 삼각형을 알려줌. 그러니까 이제 자, 종속포섭, 지금까지 종속포섭, 병위포섭, 상위포섭을 했어요. 근데 오스벨 같은 경우는요.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추상적에서 점점 구체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오스벨의 선행조직자 원리, 선행조직자는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가잖아요. 선행조직자 원리와 똑같은 게 뭐예요? 세 개 중에서. 바로 종속포섭이죠. 그러니까 종속포섭이 선행조직자와 똑같은 것. 원리가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으로 가니까 종속포섭이 오스벨의 선행조직자의 원리와는 일치하는 거죠. 선행조직자와 일치. 왜냐면 얘는 이렇게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가서 연역적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찍기 전에 문제집을 이제 풀어봤는데요. 문제집에 나온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중에서 뭔지 한번 풀어보세요. 학생이, 자, 조금 볼게요. 문제예요. 학생이 뿌리와 줄기를 먹는 것은 채소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학생이 이제 이거 채소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럼 관련 정착 의미죠. 근데 얘가 오이는 열매잖아요. 오이는 열매를 먹는데 채소래요. 채소라는 걸 알게 됐어. 이게 새로운 의미야.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지구조를 수정했어요. 아, 뿌리, 줄기, 열매를 먹는 게 채소구나. 채소라고 인지구조를 수정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에 속할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이렇게 인지구조를 아예 수정했던 거는요. 바로 상관적 포섭에 속하겠죠. 인지구조를 수정한 거니까. 새 내용이 학습된 거예요. 아, 열매를 먹는 것도 채소다라는 새로운 인지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까다로운 포섭까지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주요 수업 원리예요. 잠깐만요. 이거 내리고 다시 할게요. 내리고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 수업 원리는요. 5가지인데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요 수업 원리. 아주 간단해요. 뭐 선행조직자의 원리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요. 간단하게 빨리 우리 볼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벌써 막 40분 되고 있어요. 40분 지나고 있는데 빨리 볼게요. 첫 번째는요. 점진적 분화의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요.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화된 내용을 그 후에 제시해라. 그게 원리, 이 점진적 분화의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선행조직자의 원리예요. 아, 이건 안 써도 되겠다. 그죠? 선행조직자의 원리의 뜻이 뭔지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선행조직자를 제시하라는 거잖아요. 선행조직자의 뜻이 뭐예요? 수업 도입 전에
교사가 언어적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게 선행조주자의 원리죠. 이건 안 쓸게요. 너무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내용의 체계적 조직 원리예요. 그래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제시해라. 왜냐면 완성된 내용을 제시하는 설명식 수업이잖아요. 오스벨의 수업 이론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준비도의 원리.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학습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새 학습 내용을 배울 수가 없어요. 관련 정책, 얘가 인지 구조가 안 돼 있으면요. 다 튕겨나가요. 지금 뭐 기행문의 뜻도 모르는 애한테 기행문을 여정, 견문, 감상으로 쓰는 게 기행문이야 라고 하면 전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인지 발달, 인지 구조가 갖춘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쓸게요. 학습자가 내용을 받아들일 때 인지 발달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받아들일 때 적절한 인지적 발달이 선행돼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지금 막 글씨가 날아가고 있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거는 통합 조정의 원리예요. 이거 뭔지 이해가 될까요? 새로 배운 내용과 기존 내용을 통합하라는 거죠. 그거 통합이죠. 새로 배운 내용, 그 다음에 기존 개념을 통합하라는 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스벨의 그 유의미 수업 모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